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학렬 선생이 경제기획원으로 옮겨 초고속 승진을 한 뒤 실세 차관으로 활동하던 시기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재무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9월 한국 비료 밀수 사건을 계기로 김정념 재무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한국 비료 밀수 사건에 대해서는 8주차 김정념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렬은 김정념 장관 후임으로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장관 발탁도 사실 뜻밖이기에 의문이 듭니다. 이는 장기영 부총리가 그를 자신이 이끄는 경제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여러 추측이 있는데 장 부총리가 한국 비료에 처음 현금 차관을 허가해 준 사람으로서 한국 비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장기영 부총리 뒤로 밀려나 있다가 재무부 장관이 된 김학렬은 의욕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재무부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재무부가 더 이상 경제기획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재무부 고유 권한인 금리정책이나 통화정책까지 장 부총리가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왕초 장기영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역금리를 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 9월 금리 현실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진 역금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바로잡아 가겠다는, 즉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낮게 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역금리를 도입한 것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중 일부를 결국 한국은행과 정부가 떠안고 있는 상황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 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을 주장한 반면 김학렬 장관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학렬 장관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작 3개월 만에 재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하나 들고 나온 것은 현금 차관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리 현실화 조치로 인해 당시 국내 대출금리는 20% 중반에 이를 만큼 높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현금 차관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원조를 받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여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통화량 공급을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차관 유입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현금 차관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가계부문 등에 공급할 수 있는 통화량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학렬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단기 현금 차관 도입을 전면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장 부총리는 차관 도입은 다다익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현금 차관 도입 중단 선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게 되고 그와 장 부총리는 갈등을 빚게 됩니다. 부총리와 장관 사이에 이러한 갈등 관계를 계속 방치해둘 수 없었던 박 대통령은 상황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장기영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1966년 12월 김학렬 장관은 입각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야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정무수석은 원래 차관급이었는데 장관을 지낸 그가 부임하면서 장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3월에는 신설된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있던 초기, 김학렬 수석은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중요 사안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박 대통령은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중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추진하려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건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의 교통과 물류는 철도 중심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얼마 없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많은 돈을 들여 고속도로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 국도를 넓히고 구부러진 것은 펴는 등 보완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학렬 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관련 서적을 들여와 고속도로에 관한 지식을 쌓고 있던 그는 공사비 추정액, 건설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망설이던 박 대통령은 김 수석의 보고에 기초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내각에 지시합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던 장기영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충훈 부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듬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그가 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1970년 7월 완공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경제수석으로 있는 동안 경제수석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 갔습니다. 이는 장기영 부총리의 뒤를 이어 박충훈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장악하고 주도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상공부 장관을 지낸 뒤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가 된 박충훈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은 경제부처 위에 군림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총리가 된 이후에는 상공부 장관 시절과 달리 이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충훈 부총리 재임 기간 동안 경제기획원의 위상과 영향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학렬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충훈 부총리 재임 기간 동안 김수석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는 경제기획원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자신감이 과해졌는지 기획원의 위상과 영향력 하락에 대해 염려가 늘어나던 기획원의 옛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곧 부총리로 갈 테니 기획원 일을 잘 챙기고 있으라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1969년 6월 김학렬은 박충훈 부총리의 뒤를 이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차관으로 있다가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떠난 지 2년 9개월 만의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6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선생이 재무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활동한 뒤 부총리로 임명되기까지의 활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학렬 부총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